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싸의 초대손님, 우리 책인싸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책인싸에 두 번째 출연해 주신 또 인싸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공통 인트로 질문 중에 하나가 삼행시인데 한문도 교수님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에 부동산으로 하면 어떨까?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아 혼돈스럽습니다. 동생 같은 우리 청년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산적한 부동산 시스템의 적폐를 개혁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인물, 오늘의 책인싸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요즘에 뭐 그냥 부동산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뛰어넘어서 정말 서민의 멘토 이렇게 주목받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감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할 소리는 아니고 모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나 또 교수님도 사석에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주시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어떤 좀 급격한 폭등, 폭락 이런 속에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좀 안정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스피커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과찬의 이제 말씀인 것 같고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인생이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뭐 재미있게 잘 살았고 베이비 부모 세대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문명의 혜택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 저희 때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또 심성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부동산 특히 시스템에서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서민의 입장에서 그 살고 있는 그 집의 집값은 전 재산이죠. 그리고 전 재산 이상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경우 그냥 1주택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집값은 보통 이제 대출 껴서 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재산 이상인 경우도 많고 또 세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제 집값은 보증금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정말 집값은 전 재산이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강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다주택자나 뭐 자산가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정보를 취득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서민 여러분들은 정보의 괴리가 또 있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고 움직이신다면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폭등과 폭락에 더 폭등 속에서 집을 못 들고 있거나 폭락 속에서 또 집을 들고 있거나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방송활동 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서민의 멘토로서 역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고요. 자, 이 더 크래시라는 이 책을 정말 이름도 셉니다. 이 책을 어쨌든 기획하고 집필하시게 된 계기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뭐 요 책을 내주신 출판사에서 강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던 정보에 조금 약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좀 강연해 달라 이러셔가지고 그 강연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이제 리라이팅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보들을 정리해가지고 일반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다 취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좀 요약해가지고 몇 가지만 정확히 보시면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뭐 폭락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고 네. 또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뭘 중요시 봐야 되는지 네.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금리하고 물가라는 게 말은 많이 듣지만 예. 정확하게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좀 기본적인 베이직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이런 부동산 시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지실 수 있도록 뭔가 잘 정리를 해 놓으신 느낌이 듭니다. 저도 물론 이 촬영 전에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만 너무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께 마구마구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시작을 알리는 3분 미니 강연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3분 미니 강연은 저를 안 보시고 네. 카메라를 주시하시면서 강연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3분 미니 강연을 양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책의 부제처럼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갑자기 한 몇 년간, 7년간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박탈감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또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본 분도 계시고 어떻게 양극화 어떤 세대의 어떤 차이점과 또 이렇게 갈림 현상이 좀 나타나서 국민 모두가 돈을 버신 분이나 또 박탈감을 느끼신 분이나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요. 일단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없는 어떤 일반 분들께서는 이제 영크를 해가지고 꼭지에 사셔가지고 힘들고 계시고 또 집값이 막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금리와 주택 가격의 관계 또 주택 가격의 어떤 고점에 따른 조정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일단 거래 절벽을 동반해서 20-30% 전국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듬어 보시면 6, 7년 전의 가격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250에서 한 30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률의 어떤 성장률 이런 걸 다 비교해 보면 적정한 주택 가격의 어떤 가격 수준이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가 좀 높아 있습니다. 높은 점에서 지금 약간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대책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집값이 또 하락해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던졌어요. 던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연착륙의 개념으로 가면 참 좋은데 또 일시적 반등이라는 사람도 있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사람도 있고 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동안의 어떤 대한민국의 주택 흐름을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다시 6, 7년 동안 횡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주택 가격의 수준과 국민 소득의 수준 그리고 경제 상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이죠. 그런 부분을 통합해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데드캣 바운스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조정이 전국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정말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보복됐는데요, 사실. 아니요. 정말 너무 명확하게.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오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이 부제, 조정은 제목, 이 강연 요청 제목은 제 마음대로 정했었거든요. 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주제로 3분 미니 특강 해주셨는데 이미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눌 이야기의 어떤 기조 강연격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대담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혼란의 부동산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바닥이다, 누구는 바닥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바닥 찍은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세요. 네,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아직 완전히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여전히 뭐 일시적 반등이 나오지만 데이터나 네. 모든 수치들은 네. 여전히 0 아래에 하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상승 반전도 못한 거죠. 그래서 네.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과대 낙폭 후 반발 매수 일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이제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 그래프가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네네. 이게 전주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를 네. 보여주는 그 그래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집값 등락률로 봤을 때 최저점이 마이너스 0.48%.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0.5%.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0.5%가 빠졌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나름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네, 맞습니다. 요 정도인데 이걸 갖고 바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이미 0 아래에서 바닥 찍고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장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종종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쨌든 대출금리는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네. 시중금리는 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요. 22년 끝자락부터. 네. 그리고 거래량도 어쨌든 소폭 반등했다. 그리고 뭐 지금 등락률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마이너스 0.55% 수준에서 네. 마이너스 0.3%까지 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이 정도면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바로 날카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더 심했죠. 네. 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측을 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고. 네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터지고 나서 6개월, 7개월 만에 강남 일대를 비롯해서 네. 주로 수도권이 이제 40%다 하락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던진 규제나 대책과 똑같이 네. 모든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맞아요. 흡사하고 차이점은 하나. 그때는 금리가 노무현 정부 때 5%까지 갔다가 맞아요. 그 미국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금리를 인하하니까 같이 우리도 동반 인하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2%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인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지금 다른 점이 우리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그 특수한 어떤 자금이 40조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정부 정책 자금으로 지금 지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바젤3 DSR을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약간 우회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자금이 투입됐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때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네. 글로벌 금융위 때는 LTV를 70%를 올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비슷한 성향은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네, 우리가. 근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천 9천대에서 갑자기 2천대로 푹 떨어집니다. 네네. 그 바닥이 2천이었죠. 예. 2천이었다가 이 정책을 던지고 나니까 바로 2, 3개월 뒤부터 네. 6천, 7천, 8천대로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벌써 2008년이면 15년 전인데 네네. 15년 전에 총량에 대비해서 8천 건을 간 것하고 네. 지금 총량이 더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반등을 했어요. 거래량도 늘고. 그 거래량 는 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3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때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은 안 되잖아요. 네. 거래량 증가한 것이. 네. 또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그때는 이미 음마 아파트나 뭐 대치동의 일대 아파트들이 30-40% 빠졌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79제곱미터가 14억 한 8천까지 갔다가요. 네. 7억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토막. 네네. 그렇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13억 5천까지 회복을 합니다. 거의 고점 가까이. 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벌써 틀리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반등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런 반등의 모습이. 네, 그냥 단순한 우리 사례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 네. 그때는 PIR 지수가요. 예. 6에서 8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지 18, 16, 네. 17 예. 찍잖아요. 예. 예. 꽤 떨어져서 15. 결론은 낮죠. 예. 예. 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할 수 없는
경제 상황과 현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고 아무도 표현하면 그건 성급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들도 많고 네.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부터 해서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국내 맞아요. PF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반등이라는 것은 네. 사실 성급한 판단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하다 이렇게 일시적 반등은 맞지만 그렇죠.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부실 관련해서 네,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하나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이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저는 가장 좀 지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쌓여가는 과정에서 뭐 더군다나 지난 3월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파산과 금융부실 사태가 이제 좀 점증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각자 나라마다 골마 있는 부분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게 부동산 PF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PF 부실을 보고 계시고 또 역시 브릿지론 연체 심각하다고 보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요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예. 조금 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맞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신용경색이 왔잖아요. 네. 그거를 막는 데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수면 아래로 잘 잠궈놨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PF의 핵심은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이 정산이 돼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정리가 안 되면 하여간 결론은 또 원위치가 되잖아요. 네. PF 부실로.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분양인데 예. 우리가 주거용도 있지만 예. 또 상업용도 많잖아요. 네.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주거용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네. 그러나 제2금융기관들 그 1금융권은 사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네. 리스크 헤지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관리가 잘 돼 있고 맞아요. 제가 볼 땐 저축은행도 한 70%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30% 그리고 2금융기관들 네.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맞아요. 지금 일단은 막아두고 뭐 차환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막아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예. 수익을 좀 줄여서 싸게 분양을 하면 살 거 아닙니까 주택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 물류라든지요, 네. 상업용, 예. 또 지산,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상업용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저축은행의 한 40%의 대출이 PF 대출이 이 상업용에 가 있습니다. 네네. 주택용보다. 주택용은 주로 1금융권이 많이 했고요. 네. 2금융권에서는 그 증권사가 또 한 50%는 주택용이 했고 네. 비주거용인 이 뭐 리테일 상업용? 부분에서는 예, 예. 상업용 부분에는 또 많이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한 예를 말씀드리면 물류 창고를 예를 들게요. 네. 그 단위가 크거든요. 보통 한 현장에 한 1,000억, 2,000억 하거든요. 네네.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그 시절에 이제 배달이 막 많이 되고 이럴 때 이제 물류 창고가 많이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 경제가 발전하다 할 거라는 이제 풀리면 좋아질 거라는 어떤 예측하에 네. 한 3, 4년 전부터 물류 창고 투자 붐이었습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예, 예. 뭐 심하면 학회에서조차 그걸 갖고 토론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떤 경제 주체들, 뭐 수출회사 기업들의 물량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게 겹치면서 지금 물류창고가 어떤 상태냐면 설계까지 해놓고 돈 다 투자 받아서 땅을 샀어요. 네. 샀는데 그 다음을 못 가는 겁니다. 아. 그런 현장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큰 단지 한 55개 물류 창고들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가 한 11군데밖에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스톱이에요. 네. 그럼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 물류 창고에 대해서 다른 데서 투자를 받는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네. 그게 상당히 힘들고 있거든요. 그건 한 예예요. 네. 그럼 뭐 지산이라든지 다른 상업용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 그 이금융 기관 중에 그쪽에 과다하게 대출한 데들은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많다고 많죠.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도
지금 만기가 작년에 투입을 했을 때 올해 9월, 10월이거든요. 네. 그 차환 대출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분양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1, 2월 뭐 이때 막 예. 정부 규제 완화 대책 더 풀리길 바라고 예.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또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안 풀렸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해가지고 네. 그게 안 풀리면 이제 시장에 완전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하반기 안에 뭐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더더볼 게 또 그때 맞고 간다 해도 우리가 2009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네네. 글로벌 금융위 때도 이렇게 미분양 대책을 다 했어요. 네. 1년 동안 방치했다가 네. 하고 나서 일단 숨을 죽였는데 2009년도에 투입한 자금이 명맥을 유지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분양이 돼야 정리가 되잖아요. 안 되면 다시 원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결국 부산성호저축은행을 포함한 11개 저축은행들이 다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들었었죠.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양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분양이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토지값이 너무 버블이 꼈고 그러니까요. 그 버블에 대해서 건축비도 또 인상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시장에서 소화할 주체들이 소화를 할 수 없는 소화할 상황이잖아요. 수 없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인가요? 예. 거기서도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 닥쳐가지고 풀생각을 해라 이렇게 네, 조언을 했었잖아요. 조언하고 그게 그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 IMF에서도 똑같이 네 맞습니다. 했고요. 예. 예. 지금 뭐 가계 부채와 한국 그 부동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이게 3대 우리 회복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걸림돌 중에 말 그대로 수출이야 대외 여건이 괜찮아지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걸려. 저희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규제 완화의 대상이 서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죠.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규제 대상 지역도 서울이었고 네, 맞아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다시 또 서울이 된 건데 네, 혜택을 근데 많이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 경북, 대구, 충남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만약에 서울이 규제 완화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이 분양 대상으로 서울로 몰리면 네. 지방의 미분양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양극화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확하십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이게 당장 해소될 일은 아니다. 네. 라는 저도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면 몇몇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혹은 도산하면 그러면 또 금융부실이 또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또 전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부동산 시장이 당장 회복될 만한 여건은 아니겠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부에 보시면 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락이 찾아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좀 무시무시한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저는 강조를 하셨다고 느껴지는데 네. 어떤 면입니까? 이걸 강의를 할 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지금의 이제 규제 완화와 저 보금자리론 그 대책이 네. 정상적인 어떤 말씀 주신 경제 상황에서 네. 투입이 됐더라면 연착륙 성공을 하고 예. 안정적인 뭐 중장기적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떠받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환자를 원천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디 아프면 딱 도려내야 되는데 네. 암 환자한테 빨간 약 발라주는 그런 거로 보여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 뭐 8대2 법칙 있잖아요. 리딩 하시는 분들을 이제 수요자들이 뒤에서 따라가 줄 때 시장이 이어지고 뭐 부음도 일어나고 버블도 생기는 것인데 네. 우리 이미 버블을 겪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오랫동안 겪었는데 조정이 되는 국면을 억지로 막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고인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둔촌주공 특히 이거는 해당되는 게 뭐냐면 20, 30, 40, 40도 요새는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 뭐 교수님도 40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60 정도 되는 분들은 조금 경험이 한두 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폭락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하시는데 네. 우리 2035 분들은 떨어진 걸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젊을 때 뭐 13세, 14세 때부터 계속 올라온 거 봤잖아요. 네. 그럼 25세. 예. 군대 갔다 와서 28, 9에 딱 취직했더니 30 뭐 몇 살 됐는데 계속 집값이 오른 거 봤으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네. 거꾸로 일시적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 그분들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카톡방에서 보면 조금 이제 연봉이 높은 분들 카톡방에서 한때 작년 3월, 4월까지만 해도요. 뭐 나 어디 갭 투자해서 얼마 튀었다, 100% 수익률 이게 막 회자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짧잖아요. 내려온 지가. 네. 그러니까 아직 거기서 완전하게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와중에 정부가 대책을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부동산을. 네네네. 여기 투자했다가 운이 좋으면 나는 아니겠지. 네. 잘 빠져나오면 수익률이 높다. 둔촌주공이 지금 그 대출이 이제 중도금 대출 풀렸잖아요. 네. 풀렸으니까 계약금 한 2억 5천 내고 나머지 한 10억 가까이 중도금 대출로 가는데 뭐 한 번에 받는 건 아니지만 짧은 게 아니라 1년이니까 그냥 한 번에 받다고 가정을 하면 예. 이자로 따지면은 4%니까 4천씩 8천 배팅이거든요. 그렇군요. 6천이나 8천.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1억 오르면 수익률이 100%, 200%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쪽에 두고 네. 무리하게 지금 따라간 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직접 연락도 받아봤고 예, 예. 그거를 만약에 실거주를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항이 안 되게 되면 거기서 지금 파산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역으로 지금 이제 요새 줍줍이 이제 많이 붙잖아요. 지방에서도. 네. 자, 그럼 그것을 입주할 때쯤에 거꾸로 2년 뒤를 말씀드릴게요. 2, 3년 뒤에. 네네. 그때 주택 가격이 내려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올라가면 현재 남아있는 유효 수요자들이 예. 그 지금도 비싼데 그걸 따라갈 여력이 있나요? 경제가 말씀 주신 대로 예. 침체가 1, 2년이면 네. 뭐가 있어야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밖에 답이 없거든요. 네네. 진짜 극적으로 그때 대출 금리가 또 1%라면 모를까. 예. 그때도 겁이 나서 못 쫓아갈 거래 일본처럼. 예.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네. 그 수요들이 관망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투자했던 분들이 속칭 말로 물리는 거죠. 그게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이거 폭락 끝나지 않았다고 자꾸 돌려서 제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경고하지 않은 폭락은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인데 지금 책에서는 그것까지 강력하게 안 쓰고 이러이러한 연유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은 거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가지를 보셔야죠. 지금 연끌하신 분들 물렸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원희룡 장관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집값 더 내려갈 거다. 네. 그럼 지금 산 상태에서 더 기존 주택이 내려가면 네. 이 집을 살까요? 기존 주택 사겠죠. 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줍줍으로 투자성을 가지고 가신 분들 물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또 역전세가 나겠죠.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네.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경제학에서는 그 네.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소용돌이 네. 스파이럴. 이게 한번 그러니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 해가지고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 아닙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사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니까 수요가 또 줄어드니까 줄죠, 네.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고 소용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렇죠. 계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집값은 이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합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네, 개념 비슷하네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매 의사 부분을 판단할 때 네. 집을 구매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판단할 때 중요하죠. 그 CSI 중에 주택 가격 전망 CSI 네, 이 있죠. 지표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택 가격이 반등할 거로 인식하는지 더 떨어질 거라고 인식하는지 그게 구매 의사를 결정지니까 맞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소용돌이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 속에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이제는 교수님의 철학을 여쭙는 철학이요?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조정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현상, 네. 그 현상은 다른 모든 사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집값 붕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집값 정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완전 정상화라고 보죠. 완전 정상화. 정상화되고 있다. 네. 집값이 가야 떨어져 된다. 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네, 떨어져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 부분 좀 왜냐하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네. 받쳐줄 때, 네. 뭐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이제 변동성을 가지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깨지잖아요. 그럼요. 그 간단한 원리만 적용한다고 볼 때, 네. 지금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네. 지금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들 거래가 줄게 되고 네. 가격이 어느 정점에 이르면 네. 주택 자가 보유율은 한 60에서 65% 선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네. 소득 5분위를 나눠 보면 네. 밑에 마지막 그 최하위 분위는 사실 주택을 마련할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지원하게 되고 네. 그 위에 사실 40% 해당하는 분들도 사실 현재 주택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접근이 안 됩니다. 네네. 수요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지금 60%가 자가 보유율이고 서울만 50대 50 정도잖아요. 네네. 유주택자, 무주택자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비율을 계산하시면 40% 빼고 예. 나머지 3분위에 있는 20% 중에 반 이상은 지금 서울에서 샀다는 얘기고 네. 그 나머지 반 유효수요가 극히 적다는 얘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적은 상황인데 현재 그 유효수의 평균 소득을 따져보니 그분들조차도 현대 주택 가격이 버거운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안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정말 뭔가 괴리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 예. 여기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푹 꺼지든지 예. 계시고 있는 분들이 따라가 가지고 스스로 가계 부채를 극대화시키든지 그렇죠. 둘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결론은 뭐 터지는 거 아닙니까? 터지는 거네. 네, 그런 개념에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쭉 더 내려가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일시적으로는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도 내려와서 힘든 것 같지만 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린 분들은 정리가 돼야겠죠. 그럼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접근하는 수요 경쟁점이 왔을 때 이 네. 사이에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네.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미래 예측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 또 국가에서는 뭐 다른 외적인 수출에 대한 정책이 같이 합쳐지면 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딱 균형점에 왔을 때 예. 그럼 모든 시스템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선순환이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 예. 주택 가격이 적정하면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될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주체가 늘어나면 예.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기저귀라도 하나 더 사게 되고 그렇죠. 모든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네. 받쳐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뒤에서 맞아요. 인구가. 맞아요. 그럼 거기로 가려면 답은 하나인 거죠. 예. 정상화가 돼야 다시 출발할 수 있죠. 계속 가다가는 뭐 있는 기득권들이야 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서 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나라는 좀 소멸 국가 1호잖아요. 맞아요.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주장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네. 특히 얼마 전에 칼럼을 냈었는데요. 네. 네.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뭐 저출산의 이유를 찾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뭐 다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경제 부문에 국한해서 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출산하지 않을까? 왜 결혼하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 본다면 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집값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비싸니까. 그렇죠. 도저히 지금은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집을 구해서 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 장벽. 두 번째는 저는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죠. 저는 예, 똑같네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가 26조 원이에요. 사교육비가. 사교육비. 그거 말씀하니까 그거 기억나요. 제 중학교 딸이 3학년 때요.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빠 돈이 얼마 있어요? 현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중2 때요. 예. 그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얼마 있어요? 막 되게 막 긴장하면서 묻더라고요. 아. 결론이 뭐냐면 학교에서 그 중2 때 이미 가르쳐 주는 게요. 네. 애들 하나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2억 5천에 3억 든다라고 네.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동생까지 가니까
그래서 저보고 5억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그러면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정도라면 이미 부모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는 다 알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딱 정확하죠. 맞아요. 네, 주택하고 교육. 네. 다른 건 몰라도 부를 물려줄 수는 없다면 내가 맞아요. 가난해서 네, 맞아요. 그래도 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싶은 게 그렇죠.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맞아요. 근데 내가 사정을 보니 집 장만하려면 돈도 부족하고 아이 교육하는 차라리 출산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본형 장기 침체가 걱정이 되는데 또 어쩌면 지금 중요한 대담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 한번 뿌리실 수 있게 손 한번 대주십시오. 이거 손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보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세니타이저입니다. 예. 세니타이저. 예, 애기가 나와서 이 보시면 아기 엉덩이 피니쉬입니다. 아기 엉덩이에 발라도 되는 이 회사에서는 먹어도 보습제인가요? 아니요, 세니타이저 이거 위생. 세니타이저 위생 예. 코로나 때 막 한 그겁니다. 예, 근데 심지어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어도 된다고요? 예. 여기 회사에서 이제 먹지는 않지만 와우.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국에도 일본형 장기 침체 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루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수 있다. 네. 오는데 이제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뭐 100으로 달리는 차가 있고 시속 60으로 달리는 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은 다르죠. 가는 방향은 똑같은 거죠. 네네. 똑같이 부산을 그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저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10년 전부터 봤는데 너무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안 틀리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민족성이 달라요. 아, 예.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떠오르는 나라이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학습 효과에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네. 지금 여러 교수님 말씀처럼 또 저 같은 사람 또 정부에 일하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네. 가지로 네네.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더 극복하는 힘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일본은 그렇게 인류 기업이 앞서가다가 네. 딱 정체돼서 인구 감소와 함께 스톱을 한 나라고 네. 약간 표현료랑 꼰대기질이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가오 잡다가 네.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네. 볼 때 대한민국은 그걸 알죠. 네. 아니까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일본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상황은 네. 그 부분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특히 집값이 낮아져서 인구가 다시 받쳐주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일본과 같은 바로 가다가 일본은 계속 이렇게 하락이지만 우리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이 제가 뭐 이 생을 마칠 때쯤 그때쯤에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부상하지 않을까. 예. 저는 한 10년, 15년 정도 따라가다가 네. 거기서 다시 차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2030 세대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군요. 당분간은 고생할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하게 부동산 쫓아가는 거는 조금 조정할 타입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주세요. 강남은 다르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상황과 또 지방 미분양 상황도 좀 다르고 많이 다르죠. 또 인구도 뭐 우리 전국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 수도권 인구는 또 인구의 이동으로 계속 뒷받침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강남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 우리 한국 부동산 매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강남은 계속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네. 중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오를 때도 빨리 오르고 내릴 때도 빨리 내릴 수 있는 곳이 강남인 반면에 네. 또 지방도 또 정부의 정책이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은 규제를 묶어두고 지방을 풀어줘가지고 지방이 폭등하고 서울 수도권은 6, 7년 동안 하락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에 지금 유명 브랜드인 썸밋, 대우 썸밋이 그때 첫 타를 터뜨렸잖아요. 미분양, 강남, 대규모 미분양. 터진 뒤로 뭐 반포 지금 유명한 좋은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시기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은 손해가 막 컸거든요. 맞아요. 손해도 많은 데다가
6, 7년 동안 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때 네. 경기가 좋았잖아요. 예. 좋아가지고 갭 투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신 제 지인들이 그때 뭐 좀 고점이다라고 막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툴이나 정보가 지금처럼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2007년도 그때쯤에 투자를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갭 투자로 재미를 본 분들이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개포동에 있는 주택을 지금 이제 다 지어졌잖아요. 네. 개포 요번에 뭐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 그거를 2007년도에 매입을 들어갑니다. 네. 고가죠. 고점일 때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가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대출 풀로 딱 들어가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물린 거죠. 물려가지고 2008, 9, 10, 11, 12, 13, 14년도부터 조금 낮았거든요. 7년 동안 묶인 거예요. 7년 동안 묶이면서 그런 친구들이 꼭 특히 이번에 뭐 제가 아까 물류센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상가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요. 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네. 시행자나 분양자랑 친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빼주는 식으로 상가 좋은 자리를 미리 네. 선점하고 돈을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동산들이 경기가 꺾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공실이 났잖아요. 그 관리비에다가 이자까지 나가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6, 7년 동안 거의 보도에는 안 났지만 초조금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강남은 다르다. 이게 다 강남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강남은 다르다는 지금 가로수길 가보세요. 예. 뭐가 다르죠? 예. 지방보다 더 심하잖아요. 텅텅 예, 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주택에 한해서 아. 주택에 한해서 중장기적으로 예.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방은 다른가요? 지금 신도시 가보십시오. 옛날에 논밭이었지만 네. 집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네. 교통이 부족했지만 교통이 이어지니까 다시 또 상승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 강남에 대한 어떤 그 일반인들의 어떤 뭐 아이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프라이스 리더 역할에 대한 어떤 기자분들의 어떤 이슈가 너무 강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보도도 봤어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비버리힐즈처럼 이렇게 좋은 데들 있잖아요. 네. 좀 특수 부유층이 사는 곳들. 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우리나라 한 10배 많대요. 아. 강남은 강남으로 그냥 놔두고 네. 나머지 분들이 98%인데 네. 99%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언론의 행태까지 가세하면서 강남에 대한 어떤 미화 여부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도 들으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강남에 살아본 분들은 네. 특히 뭐 강남에 4층, 3층, 2층 살아본 분들 신축 예. 2010년도 이후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안티 생기는데 그 집이 그렇게 똘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풍도 세고요. 예. 뭐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요. 예. 저만 살아본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럼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근데 도리어 이제 조금 근교는 안 팔리니까 더 잘 짓잖아요. 열심히. 맞아요. 예. 예. 근데 센터는 대충 줘도 다 사잖아요. 예. 뭐 이런 묘한 틈새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에 걸린 분들은 강남에 살지만 속으로는 이게 쾌적성이나 이 주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아시나 예, 보다. 예, 알죠. 그런 예. 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너무 강남이 뭐라 그랬죠? 예.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좀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예. 자재를 어떤 자재를 썼느냐 그 아파트를 질 때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와 벌써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그런가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네. 부동산의 그 미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네. 큰 폭의 조정장이 온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생각보다 장기에 걸친 건데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몰라서 21년에도 22년에 전쟁이 터질까 생각 못했거든요. 맞아요. 마치는 것처럼 뭐 2019년을 살면서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질까 역시 모르는 국면인데 앞으로 3년에서 10년 동안 정말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해서 뭐가 완전히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향후 3년 뭐 많게는 10년 이 큰 폭의 조정장이 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일단 뭐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 그분이 네.
뭐 몇 년 전에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어떤 버블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 네. 그 버블이 일어났던 나라들 뭐 일본 피그스 터졌던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도 터졌고요. 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수치들을 찾아냈거든요. 네. 이렇게 피케티 지수가 1, 2가 있는데 2가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어떤 인덱스인데 그 수치가 6에서 8 사이에서 다 터진 거예요. 네. 공통적인 게.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6.7을 찍었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예. 쉽게 말하면 빚이 많아도 네. 버는 게 많아서 미래에 부담할 가능성, 예측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안 그럴 때 문제가 터지겠죠.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사실 1위거든요. 네. 북유럽 4개국은 세금을 40~50% 내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드린 빚에 대한 예측 부담이 돼서 상환이 가능해요. 네네. 세금을 다 많이 내니까 뭐라 그럴까 순환이 가능한데 네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준이 뭐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턱 건드리면 터지는 풍선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상태라는 거를 전세가 이미 경고를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이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또 네. 통계를 보면 네. 공통적으로 네. 버블이 터졌던 나라들의 그 수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구조에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있지만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제조업 쪽에 우리가 금융업으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조와 금융의 중간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꼈잖아요 샌드위치로. 네. S군은 있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하고 다 겹쳐해 보면 또 젊은 세대들이 활력이 있어서 뭐 인구가 많아서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력이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약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예. 그럼 이거는 조정을 거쳐야 어떤 우리 경제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됐고 네. 그러려면 지금 PF 사태를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지 않나라고 봐서 네. 차라리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때 힘들겠죠. 우리가 IMF도 겪은 나라인데, 네네. 그죠? 네. 그 어마어마한 IMF를 겪었어도 이렇게 살아난 나라인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대비도 될 것이고 네. 위기는 오지만 네네. 감내하고 간다라면 좋은 상황이 오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좀 많다. 그걸 좀 말씀드린 거죠. 네. 네. 방금 말씀 중에 저도 지난주에 발표된 IMF의 보고서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인데 네. 그래서 금융 상황을 이제 주요국들끼리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지표로는 가계부채 규모가 적정한가? 예. 소득 대비 네.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그건 이제 스탁 변수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플로우 변수인데 DSR이죠, DSR. DSR이 플로우 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나. 총 부채 상환 비율. 네. DSR을 17개국 비교했는데 네. 호주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근데 호주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압도적으로 것만 그러니까 일어나지?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원금과 이자 갚는데 쓰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추가적으로 빚에 의존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맞습니다. 예,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는 이미 부채가 5억 있는데 또 2, 3억 빚져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좀 같이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서민의 멘토, 서민의 수호자로서 과찬의 말씀이신데.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내 집 마련의 어떤 타이밍, 기회,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예측하는 방법이 됐든 어떻게 조언해 주신다면. 네. 일단 시기적으로는 올 한 해 충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판단하는 방법은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첫 번째, 네, 미분양이 플러스로 감소하기, 오른다는 거죠. 네, 네, 미분양이 미분양이 감소하기 감소하고 시작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거래량이 시작한다. 뚜렷하게 증가. 이러면 이제 상승으로 패턴이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 그때 쫓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메모지나 이렇게 책상에 제가 잘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넣어놓으시고 네. 결정적으로 경매 지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좀 접하기 힘드니까 네네. 경매 지표가 상승을 3개월 이상 추세를 이어간다. 그럼 이 네 가지가 겹칠 때는 완벽하게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은 반등되는데 미분양은 늘어나니까 아닌 거고요.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세가도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니까 아닌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아닌 게 더 많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기는 올 연말까지 충분히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등락률인데 네. 플러스로 반등하는지 네. 또 미분양 주택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국면이 네, 네. 왔는지 맞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그 거래량이 뚜렷하게 반등하는지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보신다면 경매 이렇게 네 가지를 지켜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 여러분 잡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 이렇게 드립니다. 자, 벌써 1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끝으로 아우트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오늘대로 예. 1시간 동안 대담을 하면서 느낀 저의 생각인데요. 두구두구 조금 이따 해주십시오. 아, 제가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서민의 멘토. 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대체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우리 경제를 바라볼 때도 네. 반은 집주인, 반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누구 편에 서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집값 오르면 누구는 좋은 거고 집값 오르면 누구는 싫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대변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끝까지 이 서민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이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 제 감정이 따뜻합니다. 정말. 아이, 고맙습니다. 예,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서민의 멘토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깊은 대화 나눴는데요. 아우트로의 공통 질문이 이 책을 또 집필하셨으니까 네. 이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10글자 이내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글자 이내로 이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네, 뭐 그 책 그대로 있습니다. 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그겁니다. 조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빼고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9자. 느낌표. 예, 10자. 10자가 안 되네요.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10자 이내면 되니까요. 네.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네. 이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를 좀 판단하고 올바르게 내가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모색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양장본으로 간직하기 좋게 나온 이 책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열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만 남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먼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동산이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분야. 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분야. 해주고 있다. 네. 네, 어떤 면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뭐 부동산을 공부하기에 바빴고, 네,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니, 네, 또 부동산은 부동산만 갖고 파악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또 경제도 조금 더 보게 됐고,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점점 나이가 들면서 파악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저의 삶의 어떤 분야하면서 동반자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더 크래쉬라는 책을 이제 단독 저서로는 정말 오랜만에 내셨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도 많이 기다리던 책인데요. 역시 이 책의 의미를 여쭙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 책 더 크래쉬란? 저에게요? 네. 이 책의 의미? 제가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의
어느 정도를 담아서 보내드린 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한문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내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책인싸 이 시리즈에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과찬의 말씀. 이건 과찬이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아 예. 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더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아마 댓글로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